약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발 한국 경제 위기설들을 점검해보고 문재인 정부가 LH 투기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치러진 재보선에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선 전국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혼조세 좀 무기력했다는 네.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FOMC 의사록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FOMC 의사록은 일전에 3월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사실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는. 증시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역시 이날에 관심이 됐던 것은 초대형 인프라 확충 계획이 의회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 이게 증시에 부담이 된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비관론이 나왔습니다. 통과가 어려울 듯 했는데 이제 비관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에 있어서는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경제가 빨리 회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여건에서 보면 FOMC 의사록을 이렇게 동조하지 않는 이런 시장 여건 때문에 네.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서로 똑같은 현안 가지고 테이퍼링 어떤 정책 단계에서는 좀 지연, 시장에서는 앞당긴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엇갈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이렇게 나와야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문제는 테이퍼링 문제가 결부돼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적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실제로 나아질까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 모습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발표되는 1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 첫 번째 발표되는 속보체 결과 과연 애틀랜타 연준이 나오는 것처럼 GDP 나우캐스트로 해서 10%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가 이제 관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부터 이미 이제 어닝 시즌은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CNBC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서도 이제 시청자분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는 전분기 정도의 수준이 그칠 것이다. CNBC.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닝 서프라이스의 폭이 갈수록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야 이게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전분기에 비싸다 하는 이런 측면이 사실 주가 상승에 이렇게 힘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보면 다우존스 지수와 그다음에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맞을 것이다 하는 이런 조정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결정적으로 미국의 이렇게 연준의 의사록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아케고스발 마진콜 사태가 지금 법인 문제인데 네. 개인 투자가 소위 로빈후드라 하는 미국의 개인 투자가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가 많았다. 미국도 영끌이라 그러죠. B2 영끌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B2 영끌 투자가 많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경고에 들어갔던 것도 소위 아케고스칼의 마진콜 사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좀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입장의 측면이 미국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좀 한동안 미국 증시에서 떠나지 않겠느냐. 어젠가요? 우리 캐스터분께서 네. 개인 투자가들이 한동안 좀 미국 증시를 좀 떠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속보를 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이 오늘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4월 7일 재보선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나라박 시각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늘 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개표 방송 그리고 미국의 그 이후 미국의 그 정치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1시 윤곽이 반 잡혔죠. 정도가 이제 결국 확정치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증시의 이렇게 최대 변수고 그다음에 사실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좀 언급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든가 증시 또 이번 재보선 결과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결과를 가름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재해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 경제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해서 오늘 이 문제를 갖고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적하는 사항은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시켜야 사실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지금 이번에 압승을 했던 이런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대선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사실 지금의 승리 모습을 계속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여야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여야 이번에 던지신 분들한테 교훈적인 측면 아니면 권고적 측면에서 얘기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전제로 해서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그랬습니다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고 중요한지 재확인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권당이라든가 우리 입장에서는 여당이 되겠죠. 최고 통수권자가 아무리 이렇게 잘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이 얼만큼 중요하고 무서운지는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몇 가지 의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이 탄핵에서 나왔으니까 탄핵될 만한 결정적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광화문 촛불 시위 열망인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했던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잘 지켰는가 제가 결론은 내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자분이랑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결국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결론은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적폐와 부정부패 저도 이 문제가 지켜졌더라면 현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척결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실천했는지 이것도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라든가 여당이 강조했던 도덕성과 청렴성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지켰는지도 한번 곰곰이 따져볼 문제다. 이것도 선거 결과가 말해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했던 국민의 화합과 통합 얼마나 진심으로 도모했는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현 정부와 그다음에 지난해 거대 여당으로 모였던 국민의 이렇게 바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도 있고 충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것은 충남도지사에 이어서 사실 서울시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이렇게 제가 입에도 담기도 어려운 성추행 문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 정부라든가 거대하게 주도했던 4대 주문이 무너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성추문 문제에 현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러한 오거돈 이렇게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책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상 지금의 대통령께서 지금 부산에 이렇게 연고를 갖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의 결과보다도 부산의 야당의 결과가 이렇게 세게 나온 좋게 나온 이렇게 결과가 됐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이 한번 곰곰이 계속해서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가 비록 재보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현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서 국정 운영 목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그다음에 혁신 성장인데요. 지금 한번 시청자분한테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소득주도 성장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마 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이렇게 한국경제TV 제가 진행하는 혁신성장 코리아가 잘 지켰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현 정부 입장과 관계없이 이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혁신 개혁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혁신성장 코리아 타이틀 가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문제도 잘 그 정부 단계에서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이 많이 거론되긴 합니다는 이 자체도 초기에 열정, 열망 이런 거 많이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이 문제도 아마 이번에 그 20대 특히 남성 20대 분이 외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출범 초기에 보여줬던 상황판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안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 우리 남한 사람의 발판이 돼서 북한을 이렇게 주민들을 화합, 인도적 차원에서 화합하는 문제는 오케이, 우리 국민들이 다 바랬는데 사실 우리 남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점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너무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느냐. 사실 현 정부의 이렇게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맞는 경제 지표의 선택 그리고 그거 가지고 경제 진단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정책 처방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이부 그 진보학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사실 그 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이렇게 노무현 정부에 이렇게 했었던 어떤 시민 단체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 이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시각으로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국민 편에서 경기를 진단하고 국민 편에서 정책을 처방하는 소위 지금에선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표현인데요. 네. 이런 쪽으로 정책을 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우리 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사실 그 증세를 통해서 푸는 정책, 증세를 통해서 푸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그 선거 결과에서 모두가 평가받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강요 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 강요, 그 다음에 사실 감독책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입법성이 있으면 확실하게 거기에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에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확산된 것이 경제적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아직 1년이 남아서 실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는 이건 선거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중 간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트럼프 정부에서 빨리 이렇게 같이 매결했던 게 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한국처럼 대외 환경에 상당히 의존하고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국제 정세를 잘 읽어서 여기에 이렇게 대처를 해야 사실 국민 편에서 경제 심리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가는데요. 2018년 10월 달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EU 상공에서의 사실 크리스토퍼 하이드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갈라파고스 함정은 외딴 섬이라는 의미이다. 글로벌 추세를 좀 상당히 외면한다 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졌던 것도 사실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1년 후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아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코로나라는 문제는
실정법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nobody knows니까 통청에 속하니까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이번에 코로나 문제 대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각 통수권자의 명함이 많이 갈려졌죠.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인물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보솔로로 전부 미숙한 대책이죠. 뭐 독감 정도다.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의 환자와 이렇게 인증 사진을 찍고 시장통에 와서 인증 사진 보솔로로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룰라 대통령에 이렇게 넘겨줘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하고 있다고 네. 보겠습니다. 반면에 통제력이 강해서 사실 그 작년에 경제활동 저희가 빨리 했던 스니핑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트럼프의 실정을 뒤에 극복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에 출범해서 국민 화합과 그다음에 통합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다소의 위험성이 있지만 이런 그 백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그것도 이렇게 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자세 이런 문제에서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에 이렇게 보면 너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오늘도 뭐 이렇게 코로나 환자 수가 뭐 700명이 된다 네. 해요. 저도 이제 사실 그 오늘도 뭐 한국경제TV의 GFC 유명한 그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가야 되는데요. 사실 주춤주춤하거든요.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는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렇게 그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국민의 그 자발적인 협조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한국이 방역 선진국으로 이렇게 평가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역 선진국으로 공치사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아마 저는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해서 방역 선진국이 되는데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자화자찬했던 상태인데 정작 정부가 해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작년에 그 백신 확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문제, 국별 이해관계에서 이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전부 지금은 집단 면역 체제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아니면 메이저리그에 꽉 찬 어디든 저도 감격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 생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사실 선거 직전에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는 지금 아워 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평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낮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명당 1.93명 정도로 네.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더 협조해라. 협조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뭔가에서 다시 학생 조그만 그 이렇게 학교 운영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왔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큼 눈물이 질까 그렇죠. 하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사실 이러한 것이 국민의 이렇게 어제 대선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불철주야로 이렇게 노력하신 분이 어쨌거나 결과는 안 좋긴 하지만 지금의 정세균 총리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진이라든가 특히 그렇죠. 의료진이 굉장히 많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쁘다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4.7 재보선 결과로 확인이 됐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편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종 위기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워낙 그렇게 즉 거대 여당과 네. 또 현 정부가 모든 국정을 주도록 그게 국민의 그 밑바탕이 이렇게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협조를 해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네. 너무 주도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거대 여당 그리고 여당이니까 현 정부가 국민에서 상당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도력에 떨어질 때는 그동안 잠복돼 있던 그다음에 현 정부 출범 위에 나왔던 위기설이 실현 여부와 관계에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한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그 각종 위기설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잠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경기와 관련해서는 극단적 이렇게 위기설이 많이 나왔었죠. 중국의 전염설, 베네수엘라 위기, 제2의 위안위기,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나왔던 거고요. 부채 관련해서는 한 가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채와 관련된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계부채발 위기, 기업의 정비론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부채 위기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정책과 관련돼서는 아마 가장 많이 나고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마 부동산 정책 실패발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투표를 가지고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그 투표율이 많이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 이런 문제도 사실 그 출범 초에 나왔고 최근에 한반도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다시 표류의 됨에 따라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책을 이렇게 요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 이제 한국을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북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네.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는 일부 이렇게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증시의 붕괴론까지 가세해서 혼탁한 상황이었죠. 혼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거대 여당,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해 있는 현 정부가 모든 국정 운영을 국민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도했으니까 그동안 잠복돼 있었습니다는 이게 야당의 참패라는 계기를 해서 거대 여당과 그다음에 현 정부가 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 때는 네. 이런 위기설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속속 터져 나오는 것도 현 정부가 마지막 1년 남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과연 한국의 경기,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크게 이 경기 문제가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해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실 현 정부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경기에 대해서 신뢰는 처음부터 주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게 아마 현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5월 10일 날 출범했습니다는 경기와 관련돼서는 사실 2017년의 경기 평가는 그렇게 누가 누군지 이전에 박근혜 정부인지 이후에 문재인 정부인지 평가가 어렵다고 본다면 경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원년이 2018년이거든요. 네. 근데 왜 현 정부 내부의 인사 관련해서 여기 시발점이 돼서 경기에 대해 신뢰를 못했냐면 경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질질 지금까지 이렇게 부담이 됐던 것은 아마 2018년 시청자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당시에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김광도 서강대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여러 학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텝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지금은 이제 주중대사로 갖고 있습니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 지켜봐 달라.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난다. 2018년 말까지 좀 기다려달라. 안 났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초기 단계 뒤풀이 우려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현 정부 이거 마지막 무렵에 있어 보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1.5%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2월에 증가세, 상승세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상승폭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번에 그 양대 선거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지금 경제정책이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신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증세가 좀 퍼붓는데 국민의 신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거대 여당과 현 정부가 주도력이 일 때는 경제정책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스태그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스태그네이션 될 때는 국민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 편에서 프레임이 국민 편에서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미저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미저리 인덱스는 우리나라 말로 경제 고통 지수입니다. 네. 그런데 경제 고통 지수는 실업률,
실업률이 올라가면 경제 고통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우리 이번에 남자 청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현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투표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쪽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가면 경제 고통이 늘어난다. 물가 올라가면 경제 고통이 올라간다. 소득이 증대하면 경제 고통은 내려죠. 그래서 지금의 경제 고통이 얘기할 때는 전통적으로 미저리 인덱스는 실업률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 더합니다는 지금은 빼기를 그렇게 성장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컨텍스트에 되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IT 능력도 제대로 갖던 사람들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의 능력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회에서 자기가 IT 능력이라든가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은 더 어렵게 되는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중산층을 복원시킨다. 선진국에서 중산층을 복원시킨다는 정책을 내고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밑에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자, 스태그네이션 현상이 된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서 끝나더라도 디지털 컨텍 시대에 나오는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스케일링 이펙트, 상흔 효과이다.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증대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이 떨어지면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집권 마지막에 이렇게 주도력이 떨어질 때는 양 광역 선거 이후에 주도력이 떨어질 때는 이런 측면도 해외에서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대선 전국이 조기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전국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국가 채무 문제가 가장 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제도 IMF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좀 얘기 나왔습니다는 사실 이 대목은 현 정부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가 잘 돼서 그 성과적인 측면에서 세수가 증대해서 국민의 복지적으로 이렇게 돼서 성장, 파이가 긴 상태에서 분배를 이렇게 실행했다면 사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국민 입장에서 그거를 굉장히 각종 선거에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증세 가지고 썼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국가 채무 논쟁 관련해서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 채무 논쟁은 더 갈수록 되고 이렇게 대선이 전국이 시작되면 가장 크게 선거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나중에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이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증세 부작용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올해도 슈퍼 예산 편성했죠. 그 다음에 추경도 편성하는 상태입니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금액이 한 100조 원을 넘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자 국채에서 우리 국가 채무도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드리겠습니다는 1,000조 원이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IMF에서 G1 개념이냐 D1 개념이냐 D2 개념이 있습니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의의 개념, 광해 개념, 그 다음에 최강의 개념.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제가 김 부장이라는 아주 장에 있지만 경제 식견에 대해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D1, D2 개념보다도 일전에 국가 채무 개념에 얘기했던 협의 개념, 강의 개념, 최강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게 명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국가 채무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단 국제 공식적인 개념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이렇게 보면 2017년에 36%입니다. 근데 올해는 IMF가 내는 거면 52.4%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2017년 대비해서 올해가 2021년 4년 정도 됐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1년에 아무리 빨리 증가하더라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약 16%가 증가했습니다. 4년 동안 평균으로 치면 4%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D1 개념으로 국가 통용되는 개념, 우리가 얘기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GDP 대비해서 IMF가 새로 설정한 신흥국의 위험 수준에 해당되는 60% 밑에서 여전히 재정이 건전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증가 속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어제 IMF에서 밝힌 바 가장 빠르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전에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줄여놨던 것을 왜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팍팍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후손 세대들이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 채무는 일정 수준을 이렇게 유지해야 그것이 후손에 대해서 지금 후손이라는 게 젊은 세들이 주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청년분들이 자 지금 40대 50대에 대해서 주역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전행크 같은 분들이 담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명하신 우리 청년분들이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과거에는 진보 이렇게 색채를 해서 사실상 진보 색채에 관련돼 있는 그것이 지금의 이렇게 여당 그리고 다른 그 정당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호 지지층이 되다가 이번에 돌아섰던 배경도 이 대목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있어서는 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 절대 규모는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현 정부 관련돼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랑 전 앵커랑 이렇게 사귀어서 30년 사귀었다. 지금의 정도 문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전 앵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떨어진다 하면 그건 쉽게 느끼는 겁니다. 전 앵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채무는 국민의 체감적인 측면에서 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증가 속도 문제다. 네. 왜 IMF라든가 이런 한국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하는 측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협의의 개념, 채광의 개념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D1, D2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네. 자 협의의 개념, 강의의 개념, 채광의 개념은 사실은 소속 기관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협의의 개념, IMF 기준이 되겠죠. 요건 과거의 지금의 D1 개념에 해당된다. 그러면 소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입니다. 그 채무는 지금 발생한 현실적 채무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의 개념은 우리가 공기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공기업의 현실적 채무. 그러니까 소속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플러스 현실적 채무 이렇게 되고요. 채광의 개념은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개념 그리고 우발적 채무, 잠재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어서는 자 국가 채무 비율도 안심할 수 없는 거는 D1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현실적 채무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50%대에서 신흥국의 위험수준이 60%는 낮습니다. 근데 공기업이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기업 아닙니까? 토지공사 이런 게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이런 거 공기업입니다. 적자하고 성과급을 많이 내는 이게 전부 이렇게 채무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4대 경부가 있습니다. 4대 준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GDP의 국가 채무가 지금 4% 5% 안정입니다. 그런데 채광의 개념 이렇게 보면 채광의 개념 왜 채광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 정부에서 보면 현 정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모든 기관에 전부 기관장 넣고 감사를 넣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죠. 이렇게 할 때는 140%가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이게 선거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선거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이런 실패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공교롭게도 이제 한 달 전에 이 문제 네. 관련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는 다음 달이었었죠. 3월 달에 이게 방송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이 부동산 대책이 양대 광역단체 선거 길게 보면 1년 후에 이제 내년 3월이니까 그때 3월 달에 방송했으니까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초반 대책이 김현미 장관의 이렇게 대책이었으니까 이건 뭐 수요 억제적 징벌적 대책이라 합니다. 무슨 왼수가 졌습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왼수가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갔죠. 집값이 올라갔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수요 억제 위주의 징벌적 대책 이런 것이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각종 대출 규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젊은 층으로부터 주식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있는 방향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집값 올라가죠. 젊은 층들이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고용 안 되죠. 어떻게 삽니까? 그나마 주식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이게 그런 층이다.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규제하면 강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퇴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퇴출. 근데 여기에 양도세라든가 세게 매기다 보니까 자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하는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대책이라는 건 수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시키면 나갈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출구까지도 무슨 왼수가 졌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그 투표율이 높은 게 높게 나왔죠.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요 억제책의 징벌적 대책이 이렇게 효과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김현미 이렇게 장관이 지금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습니까? 안 교체됐습니까?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됐습니까? 근데 왜 지금 국토부 장관은 변창흠입니까? 아직까지 변창흠 장관 아닙니까? 아직 이렇게 뭐 대선이 이제 양대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장기로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생긴 게 이게 LH 투기 문제 아닙니까? 본인이 사장에 있을 때, 네. 사장에 있을 때. 근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 대책은 가장 중요한 국민 보편적 차원에서 신뢰인데, 본인이 이렇게 있었던 기관에서 내부자 거래해 가지고 각종 투기 문제 이렇게 발생시켰던 반이 국토부의 장관으로 된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교체했으면 문제가 됐던 게 빨리 이렇게 교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대선 양대 선거 이후로 밀어버립니까?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희생이 왔는데, 본인들은 내부자 거래해가지고 쭉쭉 나무나 심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됐습니다. 이것 좀 얘기하면 좀 한나절 이상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대 여당도 아마 굉장히 깨우쳤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의 정상화 여부는 내년의 대선 결과에서도 최대 결과의 결정사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수이자 결정사항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게 여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 아니다. 이런 문제가 국민에서 이번에 선거 결과이지 이번에 그걸 개선시켜야 내년에 대선에서 그렇죠. 부담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시면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적어진 마십사 이런 쪽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대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떳떳한 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쪽이 싫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선택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야당 입장에서 승리한 야당 입장에서 똑같이 개선시켜야 된다. 똑같은 개선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 정책 권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런 방송 오면 그냥 쫙 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거대 여당에서 정책적으로 권고를 하게 한 네. 그런데 나중에 그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 아마 다음 주부터 속속 나오실 거로 보는데요. 거기에 스탬들이 내년에 그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짤 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 싶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상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감각들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에 공약을 할 때 정말로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지금 한국이 오죽했으면 현 정부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권이라든가 시민단체 주의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제가 그랬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훌륭하신 분도 있습니다는 글로벌 감각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경제TV의 증시 문제를 얘기할 때 한국경제 얘기합니까? 전부 미국, 중국 얘기하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 있는 분들이 좀 돼서 자 대외 글로벌 추세에 맞는 한국의 경영 정책. 이래야 국민들이 입장에 표심을 결정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안정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편입돼서 현 정부가 이렇게 갈라버거스 함정을 좀 극복하는 이런 쪽에 보다 이렇게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그다음에 이것이 좀 잘 되면 한국에 의해서 세계 경제에 주도하는 이런 쪽으로 좀 우리 위상을 좀 넓혀가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후손 세대들이 굉장히
전임 세대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는 걸 꼭 좀 그게 내년 대선에서 선거 표심을 잡을 거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이제 강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제 있었던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결과와 의미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